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디세이아 6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9권의 내용을 감상해보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는데요. 재밌습니다. 오디세이아 전체 책 중에서 24권 전체 책 중에서 굉장히 재밌는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책 중에 하나입니다. 제 9권의 제목은요. 퀴클롭스의 이야기입니다. 퀴클롭스의 이야기가 그 제목인데요. 우리가 8권에서는 파야케스 쪽 나라에서 그가 환대를 받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9권으로 넘어가게 되면요. 그가 과거를 회상하는, 그가 처음에 트로이에서 탈출해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대목인데요. 자, 환대를 베푼 그 사람들에게 자신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에 관해서 그 초기 모험담을 들려주는 얘기가 9권, 10권, 11권, 12권까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내용들이 모두가 다 재미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오디세이아의 모험의 이야기들이 대부분 여기에 실려있다고 봐도 좋을 겁니다. 퀴클롭스라고 하는 포세이돈의 아들을 만나게 되는데 상당히 야만스러운 그런 인물이죠. 크세니아라는 개념을 말씀드렸습니다. 환대죠. 고대 그리스 사람들에게 있어서 환대라고 하는 것은 문명과 야만을 나누는 그런 기준이 바로 환대입니다. 그래서 외부 이방인들이 왔을 때, 모르는 사람이 왔을 때 그들을 환대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또는 그 지역은 문명인이고 그렇지 않으면 야만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8권에서는 파야케스 쪽 나라, 즉 문명국가, 가장 이상적인 국가, 고대 그리스 해양 문명권에서 사는 사람들이 그들이 바다에서 조난당했을 때 언제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나라였다면, 그러한 환대를 베풀 나라였다면 이곳 9권에 오면 이제 장소적인 배경은 시칠리아 섬인데요. 시칠리아 섬에 있는 이 퀴클롭스라고 하는 외눈박이를 만나게 되는데요. 이 퀴클롭스는 이 크세니아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야말로 야만인에 가까운 그런 인물이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퀴클롭스라는 이 상징적인 인물과 또 우리가 8장에서 봤던 파야케스 쪽 나라의 또 여러 사람들이 그런 따뜻한 환대를 베푸는 이야기가 대조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통치자 알키노스여, 모든 백성 중에 가장 탁월한 이여 라고 말하죠. 8장에서 알키노스 왕이 환대를 베풀기 위해서 이제 가수를 부르죠. 가수를 불러서 노래를 시켰는데 그 노래가 자기와 연관된 그런 이야기란 말이죠. 그래서 오디세우스가 막 눈물을 흘리니까 알키노스가 도대체 당신은 누구요? 당신은 뭐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 트로이 얘기가 나오고 아카이오이족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면 당신은 뭐 때문에 이렇게 우는 거요? 당신이 어떤 과정을 겪어서 여기까지 왔는지를 말해 주시오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 말에 대해서 오디세우스가 말을 하는 겁니다. 통치자 알키노스여, 모든 백성들 중에서 가장 탁월하니요. 그러나 그대의 마음은 나의 고난과 한숨에 관해 묻고 싶어 하시는구려. 내가 더욱더 슬퍼하고 한숨 짓도록 말이요. 좋아요. 무엇을 먼저 이야기하고 무엇을 나중에 이야기할까요? 하늘의 신들께서 내게 너무 많은 고난을 주셨으니 말이요. 먼저 내 이름을 말씀드리겠소이다. 그러면서 쭉 말을 합니다. 나는 라에르테스의 아들 오디세우스 올시다. 나는 온갖 지략으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고 내 명성은 이미 하늘에 닿았소 라고 오디세우스가 자신을 소개하면서 이제 쭉 트로이의 이후에 트로이 전쟁에 승리하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 과정을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먼저는요. 이스마로스라고 하는 그런 지역으로 향하게 되는데 트로이 근처입니다. 트로이 전쟁이 이제 끝난 뒤에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제 전리품이 조금 부족한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오디세우스와 그의 부하들이 전리품을 챙기기 위해서 이스마로스라는 곳을 향해서 그곳을 약탈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야만스러운 그런 짓이지만 고대 사회 속에서는 이 약탈 경제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서는 너무 일상적인 일이겠죠. 그런데 이제 이스마로스 섬에서 부하들이 하단 욕심을 부려가지고 더 많이 노획물을 얻으려고 하다가 또 많이 상하게 되는 그런 일들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겨우겨우 오디세우스가 그들을 끌고 이제 벗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로토파고이족이 사는 나라에 거기 도착하게 되는데요. 거기에서는요 로토스라고 하는 식물이 있습니다. 일종의 연꽃 종류인데요. 이제 이 로토스를 먹으면 망각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 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거는 그냥 살짝 지나가는 얘기로 우리가 읽으면 되겠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퀴클롭스라는 그런 외눈박이를 시칠리 섬에서 만나게 되는데요. 자, 그 퀴클롭스 섬에 도착하자 오디세우스의 특유의 호기심이 작동을 합니다. 지금 이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자기 부하들과 12척의 배를 나눠 타고 자기 부하들과 이타키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퀴클롭스가 살고 있는 시칠리 섬에 도착하게 된 겁니다. 호기심이 발동한 오디세우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들 다른 사람들은 이곳에 머물도록 하시오. 사랑하는 전우들이여, 나는 배에 탔던 전우들과 함께 내 배를 타고 가서 저들이 어떤 사내들인지, 저들이 오만하고 야만적이고 의롭지 못한지, 아니면 손님에게 친절하고 신을 두려워하는 마음씨를 가졌는지 저들을 시험해 볼 것이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게 중요한 개념이 나오죠. 손님에게 친절하고 그 손님은 바로 제우스가 보낸 사람이라는 그런 개념이 고대 그리스 사람들의 크세니아라고 하는, 환대라고 하는 개념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게 현대 철학에서 다시 등장하게 되는데요. 현대 철학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환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양의 사상사를 통해서 자기중심적인 현대 철학을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철학적 반성이 일어나서요, 현대 철학에서는 이 환대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게 취급을 하는데요. 바로 이 9장에 나오는 이 환대의 개념들이 현대 철학에서 다시 부활합니다. 그래서 고전의 위력이라는 것은 그 고전에 있는 내용이 시대를 또 해석을 해주고 시대에 어떤 새로운 빛을 던져준다는 점에 있어서 우리가 고전을 결코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문명과 야만을 구분하는 기준은 뭐냐면 손님들에게 환대를 베푸냐 베풀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오디세우스는 지금 그것이 궁금한 거예요. 여기 이 키클롭스 섬에 키클롭스들이라고 하는 이 포세이돈의 아들들이 살고 있는데, 외눈박이들이 살고 있는데, 이들은 과연 어떠한 종족들인가? 오만하고 야만적이고 의롭지 못하냐, 아니면 손님에게 잘 대접하는 크세니아, 즉 환대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신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문명국가냐, 이것을 좀 알고 싶은 거예요. 나는 바로 그 포도주를 큰 가죽 부대에 가득 채워 갔고 길냥식도 가죽 자루에 넣어 갔소. 당당한 마음은 정의도 법도 모르는 한 야만적인 사내가 엄청난 용병으로 무장하고 내게 다가올 것을 예감했기 때문이죠.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이제 여러분의 설명을 드리는 건 1인칭 주인공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회상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하야키족 나라 사람들에게, 특별히 알키노스 왕과 그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회고담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권에서 12권까지는 나라고 하는 1인칭 주인공 시점이 자기가 이제까지 겪었던 것을 고백하고 있는 형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내가 그때 그 12척의 배 중에서 내 배에 타고 있던 내 동료들과 함께 나머지 11척의 배들은 기다리라고 하고, 내 배에 타고 있던 그 동료들과 함께 클롭스들이 살고 있는 이 섬에 이제 가서 그들을 좀 만나보고 싶었는데, 여기에서는 또 하나 어떤 개념이 있냐면 이방인들을 만났을 때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절대 외부 손님을 그냥 보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디세우스가 왜 굳이 이곳에 왔겠는가, 그리고 괜히 호기심, 단순한 호기심 때문에 왔겠는가, 그것이 아니고요. 고대 그리스 사람들에게 있어서 크세니아라고 하는 개념은 외부의 이방인들이 또는 나그네가 왔을 때는 절대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그들에게 선물을 주고, 또 돌아가는 사람도 자기에게 줄 선물이 있으면, 자기가 줄 선물이 있으면 또 주는 것이 크세니아의 법칙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디세우스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곳에 가면 혹시 키클롭스라고 하는 외눈박이 종족에서 우리가 뭔가 선물을 얻을 것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도 여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크세니아라는 개념이 오디세이아 전체를 이해할 때 대단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사실은 이거를 모르면은요, 제대로 읽고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똑같은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혹시 야만인일 경우에는 그래도 내가 이 선물을 주게 되면 혹시 어떤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막연한 생각에서 자기도 전리품을 얻었던 그 아주 품질 좋은 포도주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키클롭스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신화상에서 키클롭스는요 포세이돈의 아들들입니다. 그러니까 포세이돈이 바다의 신이잖아요. 굉장히 바다에 풍랑이 불면 험악하고 풍랑이 불면 거친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포세이돈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이 키클롭스들은 외눈박이로서 굉장히 거칩니다. 근데 이들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양을 치는 유목생활을 하는 거인족들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재밌는 것은요, 태풍의 일종인 사이클론이 여기서 키클롭스라는 말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그래서 태풍도 우리가 보면요, 그 태풍의 눈이라고 그러죠. 눈이 하나뿐이죠. 마찬가지로 이 키클롭스도 눈이 하나뿐입니다. 여기에서 나왔고요. 키클롭스들이 잔인한 거와 마찬가지로 이 사이클론도 굉장히 잔인하잖아요. 그래서 폐허로 만드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런 특징들 때문에 여기서 키클롭스라는 단어에서 사이클론이 나온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가 신화에서 우리 일상생활에 들어온 용어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또 우리가 알게 되죠. 아무튼요, 키클롭스 중 한 명인 폴리페무스가 사는 동굴에
오디세우스 일행이 도착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 가보니까 뭐 양짠 거기에 뭐 치즈라든지 그런 것들이 잔뜩 놀려져 있어요. 그래서 동굴 안에 들어가 있는데 마침 거인이 양을 치다가 저녁때가 돼서 돌아옵니다. 숨어 있다가 이제 폴리페무스를 만나게 됩니다. 이 폴리페무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그네들이여, 너희들은 누구며 어디서 습한 바닷길을 항해해 왔는가? 너희들은 장사를 하려는 것인가? 아니면 정처 없이 바다 위를 떠돌아다니는 것인가? 제적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불행을 가져다주며 제 목숨을 걸어놓고 떠돌아다니든 말이다. 폴리페무스가 거칠게 그렇게 말하니까 12명의 선원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나와서 오디세우스가 이렇게 말을 해요. 아가멤논의 백성인 우리로 말하면 혹시 그대가 환대해 주거나 아니면 손님이 당연한 권리인 그 밖에 다른 선물을 줄까 해서 이리로 와서 그대의 무릎을 잡은 것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개념이에요. 우리는 사유재산 개념이 굉장히 익숙해 있기 때문에 내 물건은 내 소유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오디세우스의 배경이 되는 고대 그리스 사람들에게 이 환대의 정신, 적어도 오디세우스 속에 환대라고 하는 건 어떤 개념이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물건들 속에서는 항상 손님에게 줄 물건이 당연하게 줘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의 입장에서는, 호스트 입장에서는 의무인 거고요. 게스트 입장에서는 권리인 것이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개념이죠.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사유재산 제도 속에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낯설은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 철학자들이요, 이 환대라고 하는 오디세우스에서 보여주는 이 환대, 손님의 당연한 권리인 선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언뜻 오디세우스를 읽을 때 왜 오디세우스가 굳이 그것까지 갔냐, 호기심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부하들이 죽지 않았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고대 그리스인들의 사고방식 속에서는 당연한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현대 철학에 다시 이런 환대의 정신, 그것이 다시 살아나거든요. 자, 오디세우스 얘기를 조금 더 읽어보죠. 가장 강력한 분이여, 그대는 신들을 두려워하시오. 우리는 그대의 탄원자들이여. 제우스께서 탄원자들과 나그네들의 보호자시며 존중받아 마땅한 손님들과 동행하시는 손님의 신이시오. 여기서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나오죠. 손님의 신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이제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성경의 하나님은 역시 가난한 자, 소외당한 자, 이방인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비슷한 개념이 있습니다. 성서에도요. 여기서도 보면 제우스의 탄원자들이다. 그래서 제우스의 탄원자들이기 때문에 문명을 대표하는 우리가 8장에서 보았던 파야키스 쪽에서는요. 탄원자들은 절대 소리하지 않거든요. 탄원자들이 원하는 것들은 항상 그들이 가고자 하는 곳까지 그들은 일부러라도 데려다 주는 그런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파이아케스 쪽 나라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오디세우스는 지금 그것을 생각하고 이 폴리페무스 앞에 와가지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손님의 당연한 권리인 선물 혹시 줄 것이 있어? 그리고 당신은 아주 힘이 세 보이지만 그들은 신을 두려워하시오. 신들은 이 탄원자들, 나그네들을 보호해주는 존재이기 때문에 당신이 우리를 잘 대접해야 신들의 보호를 받을 수 있어 라고 그렇게 어쩌면 너무도 당당하게 선물을 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요. 제가 좋아하는 철학자 한 분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 엠마누엘 레비나스라고 하는 그런 철학자가 있는데요. 바로 이 환대의 정신을요. 그의 철학의 가장 중요한 주제로 삼은 이제 그런 철학자입니다. 엠마누엘 레비나스나 데리다 같은 사람이 바로 이 환대의 정신을 굉장히 강조하는데요. 서구 철학과 서구 문명에 대한 반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구 철학은 철저하게 개인주의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주체중심적이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것, 자기의 소유, 거기다가 자본주의와 결합을 하니까 이제 사유재산 제도의 개념이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여져서 내 것은 내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주체성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서구 철학의 공통적인 흐름이었고 그것에 대한 반성으로 나오는 것이 이제 타자의 철학인데요. 타자의 철학의 핵심이 바로 이 환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어떤 것들 또 우리의 어떤 부분들은 나만으로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내 안에 몰두할수록 인간은 더 허전함을 느끼고 인간은 더 뭔가 부족함을 느끼고 오히려 수치심을 느낀다는 겁니다. 자, 제가 이제 어디서 한 군데서 이 그림이 있어서 좀 가져왔는데 이 말을 잠깐 읽어볼게요. 타자, 무한한 자기만족. 우리는 자기만족을 할 때 내 안에서 자기만족을 찾거든요. 그런데 레비나스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타자가 무한한 자기만족의 원천이라는 겁니다. 존재는 스스로 만족하려 하지만 만족이라는 욕구는 만족될 수 없다. 허위를 알아차린 존재는 수치와 구토를 느끼고 무력해진다. 자기완결성. 그러니까 자기 안에서 뭔가
만족하려고 하지만 그건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라는 거죠. 곧 허위로부터의 탈출이 감행된다. 이때 나는 처음으로 너를 만난다. 그것은 무한하다. 그러니까 무한한 타자와 만날 때 진정한 만족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서양 철학에 있어서 최신의 트렌드면서 이 임마누엘 레비나스가 이제 유태인으로서 비참한 포로 생활을 체험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서양 철학에 대해서 반대를 하면서 이 환대의 개념을 꺼내는데요. 놀랍게도 오디세우스 속에 그 환대의 어떻게 되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여기 들어가 있는 겁니다. 발견될 수가 있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시 한번 확인을 하면 손님이 당연한 권리인 그 밖에 다른 선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손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손님은 외부 사람들은 내가 적선을 베풀으면 그냥 받아가는 거고 내가 적선을 베풀지 않으면 그냥 스쳐지나갈 수밖에 없는 내가 아무런 책임도 없는 그런 사람들로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이 환대의 철학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당연히 다른 사람들에게 선물로 줄 수 있는 그 지분이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나는 그런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선물을 나그네에게 줘야 되는 의무를 내가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이 타자의 철학, 또 특별히 레비나스, 제가 좋아하는 레비나스 철학에서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전이 지금 다시 부활을 해서 현대 철학에게 어떤 영감을 주고 있다는 것에서 우리가 이 고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알게 되는 겁니다. 아무튼요. 자, 지금 오디세우스가 뭘 요구하는 겁니까? 손님으로서의 당연한 권리인 선물을 주시오. 그렇게 얘기합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이 폴리페무스는 야만인이죠. 금방 분노를 터뜨립니다. 그러더니요. 두 말도 하지 않고요. 보란듯이 12명과 같이 가거든요. 오디세우스의 부하 12명 중에서 2명을 그 자리에서 패대기를 쳐가지고요. 그냥 저녁 식사 요리로 먹어버립니다. 끔찍한 일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폴리페무스는 야만을 상징하는 거죠. 야만이라고 하는 것은 크세니아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타인에 대한 환대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본주의 사회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좀 낯설은 개념이지만요. 한번 여러분을 그 기준으로 놓고 이 오디세이아에 나오는 환대의 기준을 놓고 우리는 진짜 문명인인가, 우리는 정말 야만인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다른 차원에서 우리를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물건, 내가 소유하고 있는 나라는 존재, 이 속에 타자가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걸 얼마나 받아들이고 있는가. 내 물건과 내 소유 중에서 타자에게 줄 선물을 나는 준비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타자의 철학과 타자의 마음을, 타자의 철학 관점에서 우리 삶을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면 정말 전혀 낯설은 자기 자신을 만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오디세우스가 안 되게 생겼으니까 미리 아까 준비했던 좋은 질 좋은 포도주를 끄집어냅니다. 끄집어내가지고 키클롭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키클롭스, 그대는 인육을 먹었으니 이 포도주를 받아 마시도록 하시오. 그대는 우리 배가 어떤 음료를 감추어두고 있는지를 알게 될 것이요. 우리가 좋은 포도주를 가지고 왔으니 조금 제발 진정하고 그렇게 야만스러운 행동을 하지 말고 이 포도주를 좀 마시시오. 이것은 내가 그대에게 헌주하려고 가져온 것이요. 혹시 그대가 나를 불쌍히 여겨 고향으로 보내줄까 해서 말이요. 오디세우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렇게 하고 이 폴리페무스에게 포도주를 따라 줍니다. 자, 그러니까 이 폴리페무스가 말합니다. 너는 내게 자진하여 그것을 한 잔 더 주고 내 이름을 말하라. 지금 당장. 그러면 나는 너를 기쁘게 해줄 선물을 주겠다. 지금 선물을 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디세우스가 기대를 합니다. 아, 이도 역시 크세니아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구나. 이도 역시 야만인 같이 보이지만 완전한 야만인은 또 아니로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잠시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오디세우스는 여전히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디세우스가 재치있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것도 유명한 말이죠. 내 이름은 아무도 아니요. 사람들은 나를 아무도 아니라고 부르지요 라고 자기 이름을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디세우스라는 본명을 말 안 해요. 그래서 아무도 아니다는 것을 영어로 하면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My name is nobody. 그런 거. 내 이름은 아무도 아니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원어로 그리스 말로는 우티스라고 합니다. 내 이름은 아무것도 아니요. 우티스요. 자,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래, 나는 맨 나중에 아무도 아니를 먹고 다른 자들을 먼저 먹겠다. 이것이 내가 너에게 줄 접대 선물이다. 자, 말씀드렸습니다. 호스트는 게스트에게 선물을 줄 의무가 있는 것이 크세니아의 핵심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요, 이 폴리페무스를 보세요. 내가 선물을 너에게 주겠다. 그 대신 네가 나한테 포도주를 따라줬으니 내가 너를 맨 마지막에 잡아먹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게 폴리페무스는 여전히 완벽한 야만인이라는 것이 크세니아를 모르는 그런 문명인이 아니고 야만인이라는 것이 증명되는 거죠. 자, 이 포도주를 먹고요. 포도주를 먹고 이 폴리페무스가 잠이 듭니다. 자, 이것은 이제 그 다음날 상황인데요. 그 다음날 갔다 와서, 그러니까 저녁에 2명을 잡아먹었죠. 그 다음날 아침에 2명을 잡아먹었습니다. 그 다음날 저녁에 또 2명을 잡아먹었습니다. 그러니까 6명의 부하들이 이 폴리페무스에 잡혀먹습니다. 오디세우 고수가 더 이상 이대로 내버려두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요. 술을 먹이고 나서 잠들어 있는 폴리페무스를요, 긴 장대로 장대 끝을 불로 달고 가지고요, 폴리페무스가 잠들고 있는데 외눈박이죠. 그의 눈을 장대로 부하들과 함께 5명에서 찌릅니다. 그러니까 12명의 부하들이 있고요, 13명, 자기까지 13명이잖아요. 5명은 폴리페무스를 찌르고 있고 2명이 여기 대기하고 있네요. 자, 이것은 토기에 새겨진 폴리페무스의 눈을 찌르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난리가 났죠. 폴리페무스가 눈이 찔려가지고 막 정말 엄청난 소리를 질러대고 난리가 났습니다. 오디세우스와 오디세우 부하들은 눈이 아프다고 난리를 피우고 소리를 지르는 그 폴리페무스를 피해서 동굴 구석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동굴에서 워낙 이 폴리페무스가 막 소리를 지르니까 동굴 바깥에 있던 다른 키클롭스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폴리페무스, 무엇이 그대를 그토록 괴롭게 했기에 그대는 신성한 밤에 이렇게 고함을 지르며 우리를 잠 못 들게 한단 말이오? 설마 어떤 인간이 그대의 뜻을 거슬려 가축도를 몰고 가는 건 아니겠지요? 설마 누가 꽤나 힘으로 그대를 죽이려는 건 아니겠지요? 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동굴 바깥에서요. 그랬더니 폴리페무스가, 오 친구들이여, 힘이 아니라 꾀로서 나를 죽이려는 자는 아무도 아니요, 노바디요, 오티스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굴 바깥에 있던 다른 키클롭스들이 아무도 아니가 자기를 괴롭혀? 아마 지금 제우스에게 지금 벌을 받나 보다. 제우스가 너에게 벌을 줘서 네가 고통스러워하나 보다. 우리 아버지인 포세이돈에게 기도하렴. 이렇게 말하고 다른 키클롭스들이 다 그냥 돌아가 버립니다. 여기서 오디세우스가 왜 자기 이름을 노바디로 했는지 기가 막히죠. 내 이름은 아무도 아니오라고 하면서 오디세우스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임기응변이잖아요. 그래서 임기응변에 능한 이 오디세우스가 그 재치 있는 말 한마디로 위기에서 지금 벗어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그러니까요, 폴리페무스가요, 지금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동굴 입구에서요, 동굴을 열어놓고요, 자기 양떼를 다 내보냅니다. 자기 양떼를, 동굴의 문을 닫고 있었는데 동굴의 문을 다 열고 나서요, 자기 양떼를 한 마리씩 내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다 내보낸 다음에 거기에 있는 오디세우스의 부하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디세우스가 여기서도 또 하나 꾀를 냅니다. 이 양들을요, 3마리씩 묶습니다. 3마리씩 묶어가지고요, 그 가운데 배에다가 그 가운데 백가죽을 한 사람씩 거기다가 묶어가지고요. 자, 요 그림을 보세요. 요 토기에 새겨진 요 그림을 보면요, 오디세우스의 부하들이 양의 백가죽을 붙들고 있는 그런 장면이죠. 그래서 양 3마리를 묶어가지고 그 가운데 양에다가 이제 사람들 한 사람씩 하나 달아가지고요, 양들과 함께 내보냅니다. 그래서 오디세우스 일행이 모두가 다 나가게 됩니다. 동굴 바깥으로 나가게 되죠. 그리고 얼른 달려가서 이제 배를 타게 됩니다. 배를 타고 나서요, 오디세우스가 화가 납니다. 자기 6명이 죽었잖아요. 퀴클롭스, 그대가 속이 빈 동굴 안에서 강력한 힘으로 먹으려 했던 것은 그대도 보시다시피 결코 허약한 자의 전우들이 아니오. 그렇게 그대의 악행들이 그대를 따라잡게 되어 있었으니 무정한 자여, 그대는 제 집에서 손님들을 잡아먹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이오. 당신은 야만이뇨, 신의 저주를 받아 마땅하오. 왜냐하면 당신 집에 와 있는 손님을 잡아먹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이요. 이거는 고대 적어도 신화상의 그리스 사람들에게서는 대단히 중요한 개념이었거든요. 그래서 제우스와 다른 신들께서 그대에게 벌을 내리신 것이오라고 이제 배를 타고 도망가면서 오디세우스가 소리를 화가 나서 지릅니다. 그랬더니 폴리페무스가 보이진 않지만 소리가 들리는 쪽을 향해서 막 돌을 던져댑니다. 돌을 던져대니까 오디세우스가 저 위기를 당했어요. 또다시 위기를 당했어요. 다른 전우들은 제발 좀 조용히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디세우스가 빨리 노를 져라. 그래서 노를 쳐가지고 겨우겨우 벗어납니다. 그런데요, 앞불사 없어져요. 없습니다. 오디세우스가 순간적으로 교만에 빠집니다. 우리가 이거를 휴브리스라고 그러죠. 휴브리스라는 개념이 뭡니까? 어떤 일이 성공했을 때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이 바로 교만에 빠지는 그런 상태. 그래서 그 교만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해서 끝내는 복수를 받는, 벌을 받는, 그것을 우리가 휴브리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개념을 자세하게 알고 싶으시면 휴브리스라는 동영상을 따로 찍어놓은 곳이 있습니다. 이때 순간적으로 성공을 한 오디세우스가 그
그 폴리페무스로부터 벗어난 오디세우스가 가면 커다란 실수를 하게 됩니다. 퀴클롭스, 필멸의 인간들 중에 누가 그대의 눈이 치욕스럽게 먼 것에 대해 묻거든 그대를 눈물게 한 것은 이타케에 있는 집에 사는 라에르테스의 아들 도시의 파괴자 오디세우스라고 말하시오. 자기 이름을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게 커다란 실수죠. 아까는 노바디라고 해가지고 우티스다 나는 아무도 아니라 라고 말을 해서 위기를 벗어났던 오디세우스가 순간적으로 화가 나고 교만한 상태에 빠지게 되자요. 자기의 이름을 폴리페무스에게 가르쳐주는 격이 됐죠. 그러니까요, 폴리페무스가 자기 아버지 포세이돈 신한테 기도를 합니다. 내 말을 들으소서 대지를 떠받드시는 검푸른 머리의 포세이돈이시여. 내가 진실로 그대의 아들이고 그대가 내 아버지이심을 자랑스럽게 여기신다면 이타케에 있는 집에서 사는 라에르테스의 아들 도시의 파괴자 오디세우스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해주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장면이 바로 오디세우스가 10년 동안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는 핵심적인 이유가 되는 거죠. 그 바다에서 그 바다를 건너가지고 집으로 가야 되는데 그 바다의 신인 포세이돈의 아들을 눈을 멀게 한 겁니다. 거기까지만 했으면 좋은데 그러면 이 폴리페무스가 자기 아버지한테 너 왜 그렇게 눈이 상했냐 그러면 아무도 아닌 자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아무도 몰랐을 텐데 그만 자기 이름을 발설했고 자기 이름을 발설한 것 때문에 포세이돈이 보기만 보면 이 오디세우스를 보기만 보면 엄청난 풍랑을 보내게 되고요. 그의 귀향길이 늦어지게 되는 핵심적인 이유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국어를 마쳤습니다. 국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환대라는 개념을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환대와는 굉장히 차원이 다른 환대죠. 우리가 생각하는 환대는 그냥 내 것을 가지고 있고 내 것의 일부를 적선하듯이 주는 것, 고난을 당한 자, 어려움을 당한 나그네들에게 주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최선의 환대인데요. 고대 그리스 사람들의 환대는 그것이 아니라 내 것은 당연히 선물로 줘야 되는 나는 이방인들에게 어려움 당한 사람들에게 선물을 줘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이고요. 고난당한 사람, 탄원자들은 선물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아주 혁신적인 그런 개념이 바로 오디세우스에게 등장하고요. 이 개념을 레비나스나 또는 데리다가 환대의 철학에 다시 사용하면서 서양 철학에 대한 반성 또는 서양 사상에 대한 그런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인 성향에서 벗어나지 못한 서양 사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종을 울리는 그런 개념으로 사용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마지막에 중요한 개념, 휴브리스라는 개념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았죠. 교만함이죠. 이 사람이 순간적으로 성공하게 되면 교만에 빠지게 되고요. 교만에 빠지게 되면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하게 되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큰 낭패를 보게 되는 그런 개념이 바로 휴브리스라는 개념을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드렸죠. 자, 국어의 이 내용들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오늘 우리에게도 큰 울림이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어서 여러분에게 기쁜 마음으로 국어를 따로 찍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